모스크바 슈킨 연극대에서 연기 예술을 전공했다. 귀국 후 세종대학교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기예술과 상담심리를 융합하여 예술인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에 다양한 예술 심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희망.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또는 작가들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전해온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절대 열지 말라는 신들의 당부를 뒤로하고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버린 판도라. 그 순간 상자에 있던 인간에게 해악이 되는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한꺼번에 튀어나온다. 판도라가 황급히 상자를 닫았고 그 결과 상자에는 오직 희망만이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긴다. 인간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둔 상자 안에 어떻게 희망이 그것들과 함께 있었을까? 희망이 인간에게 해악이 된다고 신들은 생각했나? 그리고 사실 상자 안에 남은 희망은 이미 세상에 나온 다른 부정적인 것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야지 말이 된다. 희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히라버 엘피스이다. 사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자신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정확히 아는 예지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의 뜻과 조금 다르다. 그런데 미래를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가 아니면 불행한 일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날 것을 알지만 언제 이별하게 되는지도 동시에 알게 된다면 과연 불안해하지 않으며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 다가올 행복과는 별개로 불행들을 미리 안다는 건 축복일까? 다시 정리하자면 상자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희망, 다시 말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도 미래를 예측하는 힘만은 상자에 남았고 이 세상에 없다.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여기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불행한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다. 그는 그의 미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물론 그가 속한 세계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희망하며 이 예언자를 부러워한다. 언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지, 그리고 언제 인생에서 성공할지, 그리고 언제 죽는지 알고 싶다. 만약 언제 성공할지 안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것이며 또 언제 죽는지 안다면 인생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사람들을 도우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사람은 예언자의 삶을 모른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만나는 순간 이별을 보고 탄생의 순간 죽음을 만난다. 시작과 동시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에게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에게 시간이란 무의미하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배신을 알면서도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안다면 초연하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예언자의 또 다른 이름은 배우이다. 작가가 쓴 대본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이미 알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순간을 알면서도 매 순간을 마치 처음처럼 맞이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매일의 삶을 사는 예언자이다.
인생의 예언자들은 마치 배우들처럼 자신의 삶의 무대에서 매 순간을 살기 위해 애쓴다.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혹은 과거를 잊기 위해 몸부림친다. 저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지 이미 알면서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반응한다. 왔어? 얼마만이야? 기다렸어. 친구의 실패를 알면서도 미래가 아닌 순간에 집중하며 희망을 얘기한다. 넌 꼭 해낼 거야. 꼭. 역설. 배우란 무대에서, 영화 안에서 소위 연기예술의 다양한 장르 속에서 연기하는 사람이다. 연기를 잘하는 능력, 연기력이란 무엇일까? 화가나 음악가들은 그림으로 혹은 음악으로 자신의 예술가적 능력을 마음껏 펼친다. 그림과 음악이 그들의 표현 매체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의 형식을 가진다. 배우는 스스로가 표현 매체이다. 그가 표현하는 방식이란 듣고, 말하고, 걷고, 뛰며 눈물 흘리는 것 등의 행동이다. 다른 예술 장르와 비교했을 때 연기 예술은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꼭 닮았다. 삶을 재료로 특별한 도구 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변형이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삶에서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소위 사실적으로 연기한다면 좋은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연기 예술은 삶과 그대로 닮아 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삶과는 다르게 연기 예술은 이야기의 끝이 있다. 이미 완결된 삶이다. 즉, 연기 예술 안에서 삶을 살 때 배우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다. 첫 번째 배우의 역설이다. 만약 당신이 미래를 아는 예언자, 배우가 된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보자.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당신은 출근 준비를 한다. 하지만 평소보다 서둘러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로 차가 막힐 예정이므로. 하지만 서둘러 준비한다고 오늘의 지각을 피할 순 없다. 그럼에도 서둘러 준비해야만 할 것 같아서. 역시나 회사 앞 큰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매우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몇몇은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 당신은 미리 가방을 앞쪽으로 둘러매고 버스 기둥을 양팔로 교차되게 꽉 붙잡고 있었기에 큰 충격을 피했다. 당연히 예정대로 지각한다. 하지만 방금 전 일어난 사고를 얘기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던 버스 사고의 분위기를 충분히 잘 전달하며 지각의 이유를 생동감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정서기억법. 앞을 보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 겪었던 어릴 적 교통사고 당시를 상세히 떠올린다. 갑작스런 충격음과 머리를 울리는 진동, 앞좌석에 가슴을 세게 부딪혀 숨이 턱하니 막히는 느낌,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멍해진 감각 등을 떠올리며 침착하지만 생생하게 다시 체험한다. 두 번째 방법은 상상력을 활용한 매직이프이다. 만약 핸드폰을 보며 딴 생각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의 충격을 받는다면 핸드폰은 저만치 날아가서 액정이 깨지고 앞좌석에 가슴을 세게 부딪혀 숨이 턱하니 막히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면 어떤 감각을 느끼고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런데 미래를 아는 예언자, 배우가 되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순간에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진정성 있게. 아는 것을 모른 척 한다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쯤에서
두 번째 배우의 역설을 얘기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보자. 한 배우가 연극 연습 중이다. 배우는 대본의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오열하기 시작한다. 배우의 대사는 물론 상대 배우조차도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수 없다. 보다 못한 연출은 연습을 멈춘다. 거기서 그렇게까지 울면 어떡해요? 다음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연출님, 이 상황에서 이 인물의 감정에 집중했을 때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울지 않고 계속 다음 연기를 했다면 진정성 없는 연기를 했을 겁니다. 혹시 대본 숙지했나요? 그럼요. 100번이나 읽었는데요. 그럼 본인이 언제 죽는지도 알고 있겠네요? 네. 100번이나 죽어본 분께서 순간의 감정을 제어 못해서 본인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해합니까? 잠깐 쉬었다 다시 해보죠. 위의 예는 배우가 아닌 연출의 입장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상황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예를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주제이다. 배우는 감정적이어야 하나 아니면 이성적이어야 하나. 항상 현장에서 배우들이 가지는 고전적인 주제이자 두 번째 배우의 역설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인 디드로는 그의 저서 배우에 관한 역설에서 이런 배우의 역설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감정에 집중한 나머지 이성적이지 못한 배우를 최악의 배우로 여기며 이런 배우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배우에게 냉정하고 침착한 관찰자로서의 통찰력을 요구했고 감성은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디드로의 주장은 배우들의 중요시한 감정을 다루는 능력, 감성 이외에도 이성적인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첫 번째 배우의 역설과 두 번째 역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먼저 미래를 알면서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다. 여기에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위해 이야기 전체를 조망하는 큰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종합하자면 배우는 이 두 역설 속에서 전체를 보며 순간에 집중해야 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전체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을까? 사람이 나무 앞에 가까이 서 있다면 전체 숲을 볼 수 없으며 또 전체 숲을 보기 위해 멀리 떨어진다면 나무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방법은 한 가지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서 바라보는 것. K.S. 스타니슬랍스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연극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불린 연기 이론은 없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이 유일무이하다. 예술을 다루는데 시스템이라니. 시스템은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가? 영감과 직관을 다루는 연기 예술에서 시스템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전환되는 시기. 모스크바 시내의 한 극장. 관객들은 매우 들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위대한 배우, 세계적인 배우,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지는 그의 등장만을 기다린다. 드디어 등장. 무대에서 격렬한 결투가 고조되는 순간 어두운 쿨리스에 숨어있던 그가 천천히 등장한다. 관객들은 배우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낀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린다. 관객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멀리 지방에서 마차를 타고 5일이나 부지런히 달려온 관객도 있다. 극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이 배우는
무대 중앙에 서서 한참 동안 박수를 받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배우는 천천히 인사한다. 드디어 그의 연기가 시작된다. 역시나 그의 연기는 훌륭했으며 그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하는 순간 관객들은 탄성을 지른다. 계속되는 탄성과 박수. 오늘도 커튼콜 시간에 있을 1시간도 넘는 관객의 기립박수가 벌써부터 들린다. 무대에서 왼쪽 가장 먼 구석 자리에 앉아 한숨 쉬는 단 한 사람만 빼고 관객 모두는 흥분의 도가니이다. 그는 이 연극의 연출가이다. 이 연출가는 두 가지의 한숨을 쉰다. 하나는 안도의 한숨, 다른 하나는 체념의 한숨이다. 먼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유는 오늘 다행히 이 위대한 배우의 컨디션이 좋아서이다. 그는 컨디션에 따라 그 기량이 천지차이이기에 특히 기분이 중요하단다. 체념의 한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점점 극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그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쇼같이 변했다. 관객은 연극 사이사이의 개인쇼를 감상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쇼마저 점차 진정성은 사라진 똑같이 찍어내는 쉿담프로 가득 차 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당시 모스크바 연극계에 만연한 이런 문제를 너무나 해결하고 싶었다. 배우가 자신의 기량에만 의존해 진정성 없이 반복하는 저질 연기가 너무나 싫었다. 도대체 쉿담프 연기를 왜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를 반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변한다. 심지어 몸의 상태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 모두에게 칭송받는 배우조차 극이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신께 기도한다. 신이시여, 제발 오늘은 제게 영감을 내려주소서.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배우가 연기를 반복할 수 있는 방법과 반복하면서도 매번 진정성 있는 활기 가득 찬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방법을 찾는다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제식 연기 교육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과학적 방법. 쉿담프. 틀에 박힌 습관적인 연기를 쉿담프 연기라 한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무대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학생들조차도 쉿담프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 친구들은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해서 연기한 경험도 없는데 어째서 그들은 어느 연극이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연기 매체에서 본 배우들의 연기를 따라하고 있었다. 심지어 베테랑 배우조차도 때때로 자신의 이전 연기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를 모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의 공을 들여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 무의식적 습관으로 하는 행동들은 생기가 없으며 현재, 즉 지금의 순간이 아닌 과거에 살게 만든다.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얼마나 우렁찬데요. 아이들은 온몸을 사용해 소리를 냅니다. 몸이 이완될수록 우리 몸의 공명기관들은 진동을 통해 좋은 소리를 내지요. 하지만 자랄수록 점차 전체 공명기관들 중 일부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남자아이는 아래쪽의 저음을, 여자아이들은 위쪽에 고음을 내게 되죠. 각자의 성 역할에 어울린다고 요구받는 성인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점점 본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사용하는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만약 전체 몸을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습관이 만들어진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도 모릅니다. 다들 말하면서
몸의 진동을 손으로 느껴보세요. 배와 허리 쪽의 진동이 약하네요. 전 상대적으로 머리 위쪽, 정수리 부분이 약한데요. 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진동은 몸을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다시 아이처럼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해 몸 전체가 울린다면 자신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습관은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잘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를 요구받죠. 너무 솔직해선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보이면 상대방이 싫어할 것이다. 감정적인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성인이 되면 자신이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젠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엄청난 노력으로 감정을 억제하기를 반복하며 이제 겨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이 있는 것 같은. 포커페이스, 자신의 감정을 습관적으로 숨기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며 매번 떠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힘껏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긴장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다는 화병의 원인이군요.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의 가장 큰 목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긴장과 습관들을 제거함으로써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자연의 본성을 진정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IP 파블로프에게.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소아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발견한다. 이어진 연구의 성과로 그는 1904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 특정한 자극의 반복으로 특정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며 이는 이후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당시 그가 개를 데리고 한 실험과 결과는 당시 모스크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이슈였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과학적 사건에서 자신의 연기 이론을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자극을 반복한다면 배우에게 필요한 정서 반응도 반복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정서기억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서기억법이란 본인이 경험을 활용해서 경험에 담긴 정서를 함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정서가 담긴 경험을 자극해서 기억해내는 것을 반복한다면 나중에 의식적으로 필요한 순간 그 정서를 기억해낼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재료로 연기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의 경험들을 자극한다는 것이 잘 될까요? 심리적인 것들은 신체와 다르게 만질 수도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심리적인 것들, 기억이라는 것들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람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도, 그리고 지워지기도,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야겠죠. 때문에 보다 선명하고 강렬한 삶의 경험과 정서를 상상을 통해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순간을 아주 세세하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떠올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정서의 경험을 기억해보면 모두가 떠난 기숙사에 홀로 남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기숙사에 정막만이 흐르고 창밖에 보이는 눈으로 뒤덮인 하얀 세상을 무심코 쳐다본 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이 언제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순간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운 느낌이 들면서 그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타고 올라와 얼굴에 머물다가 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스스로를 보면
당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럴까, 갑자기. 고독감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슬픔에는 종류가 아주 많으니까. 심리적인 것과 정서는 늘 감각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지기도 다루기도 힘든 정서를 감각, 즉 신체 반응으로 느끼는 것이 정서를 기억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정서 기억법이 아니라 느낌 기억법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서 기억법을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중요한 정서마다의 주요 기억들이 생기겠네요. 그게 맞나요? 그 레파토리가 생기는 게.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인물의 상황과 가장 적합한 경험을 찾았다면 반복해서 기억하며 강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전에 기억했던 신체 반응만을 반복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살아있고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매 순간 신선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해내는 정서의 뉘앙스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만약 같다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 연기. 스타니슬랍스키는 정서 기억법을 비롯한 여러 연기 이론들을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수정, 보완했다. 말년에도 몇 가지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며 전면 수정하기도 한다. 그의 이론들은 하나의 가설로서 연극 작업을 통해 계속해서 검증되고 반증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의 연기 이론인 총체인 시스템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정서 기억법 및 몇 가지 이론들은 당시 새로운 연극의 흐름인 사실주의와 함께 크게 환영받았다. 이전과는 다르게 배우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이 보완된 연기는 확실히 사실적이며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후의 역할의 심리뿐 아니라 신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통합된 이 이론들은 초기에는 불완전했고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된다. 강조된 심리 내면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마치 심리가 신체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의 핵심 도구인 에튜드는 배우의 심리와 신체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에튜드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 다루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공연 후 미국에 남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제자들에 의해 전파된 초기 정서 기억법은 영화라는 연기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만나 메소드 연기를 탄생시킨다. 크게 확대된 화면 안에서 배우의 연기는 무대에서의 큰 움직임보다 미세한 표정과 눈빛, 그리고 분위기로 역할의 정서를 드러내야 했다. 배우들에게 신체를 활용한 움직임보다 역할의 내면 연기가 더 요구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르와 샷의 종류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배우에겐 신체와 심리 모두가 중요하다. 사실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둘을 나누거나 또 통합한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원래 둘은 하나이다. 다시 위의 과정에서 탄생한 메소드 연기를 언급한 이유로 돌아오자. 역할의 내면에 대한 심도 있는 작업으로 굉장한 결과를 보여주는 메소드 연기는 때론 배우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리 연기는 선명하다. 하지만 때론 개인의 경험과 심리가 그 역할의 그것들과 배우의 무의식 안에서 뒤섞여 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물의 트라우마를 강화시켜 그 역할이 되는 과정이 오히려 나 자신의 트라우마를 애써 만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영화가 끝났지만 배우 안에 남은 이전 역할의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요즘은 배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심리를 가진 역할을 작업하는 과정에 전문 심리치료사가 함께하는 경우가 흔하다.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역할 창조의 단계성을 강조한 것이다. 역할 창조를 위한 세부의 단계에 따라 천천히 신중히 작업하지 않으면 배우가 입게 되는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 심리치료에서 단계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역할 창조를 하는 배우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유명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원리를 제시하고 많은 사례들을 제시할 뿐이다. 그 시스템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연기 메소드를 만드는 일은 배우의 몫이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뒤에 일정 때문에 조금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스템의 역할 창조 과정을 찬찬히 살펴볼 그럼 방금 얘기하신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뭔가요? 최근 작업이 끝나고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너무 궁금해서.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짧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짧고 간단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따라 연출과 제작진이 상의해서 심리상담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에서 말하는 역할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튜드와 관찰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작업, 타인에 대한 작업, 역할에 대한 작업을 거친 후 대본으로 최종 역할 창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배우에 따라서는 일부 순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순서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배우가 역할을 만나는 과정이 갑자기 접신한 것처럼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면 배우 스스로는 이런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면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길도 알고 있겠지요. 배우 스스로와 그리고 역할, 삶과 연기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과 위치를 인지해야 합니다. 순간의 좌표를 아는 것이죠. 혹시 답이 됐나요? 네, 어느 정도요. 네, 제가 조금 길고 복잡하게 말씀드렸네요. 다음에 다시 상세히 여유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V. 메이예르홀드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출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메이예르홀드. 초창기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접한 그는 크게 감명을 받으며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배우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배우의 내면을 강조하는 스타니슬랍스키에 반대하며 자신만의 연출 작업을 위해 독립한다. 메이예르홀드는 생각했다. 왜 연극이 삶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야 하고 또 사실적이라야 하는가? 어째서 배우와 역할이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워져야 하는가? 아니, 연극은 삶과 구분될 뿐 아니라 확연히 달라야 한다. 연극만이 가지는 스타일, 형식을 찾아야 한다. 또 배우는 내면이 아니라 외면, 즉 신체를 통한 표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와는 다르게 역할은 소위 그로테스크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질적이며 강렬해야 한다. 연극은 연극이다. 그는 배우가 역할에 접근하는데 심리보다 신체 작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남자가 술집 테이블에 앉아 턱에 괴고 있다. 벌써 1시간째 자세를 바꾸지 않고. 로댕의 유명한 조상이 생각난다. 그를 지켜보던 술집 주인은 생각한다. 저 남자 뭔가 큰 고민이 있나 보네. 메이 예르홀드는 말한다. 배우가 신체를 통해 정확한 포즈나 동작을 취한다면 그 어떤 심리 작업 없이도 그 사람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다. 고뇌하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대치 중인 두 사람 등 중요한 건 심리가 아니라 정확한 포즈와 미장센을 만들 수 있는 배우의 신체와 움직임이 필요하다. 배우의 신체 능력을
서커스 단원 수준의 것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생체 역학적인 접근을 통해 힘과 운동을 이해해야 하며 또 미장센, 리듬감을 구현하기 위해 미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들과 같고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은 아주 큰 화폭에 담긴 생동감 넘치는 미술 작품 같아야 한다. 마치 러시아 화가 KP 브롤료프의 폼페이 최후의 날과 같은 그의 많은 연극들이 구수련의 정치념들을 담은 선정극의 역할을 한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연극의 매 장면이 명확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포스터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연극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연극은 어떤 사상과 또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메이 예르홀드의 강력한 연극적 형식은 연기 예술의 또 다른 장르인 영화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여기서 스타니슬랍스키와 구분되는 두 번째 메이 예르홀드의 특징이 등장한다. 연극의 연출은 또 하나의 작가라는 그의 생각이 그것이다. 메이 예르홀드의 이전의 연출가들은 작가가 쓴 대본을 토대로 연출과 배우들의 상상력을 더해 연극을 창조한다. 메이 예르홀드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연출은 작가가 쓴 대본을 새롭게 편집하는 또 하나의 작가이다. 그는 막과 장으로 구성된 작가의 대본을 씬으로 더 세세하게 나누어 작업했다. 그리고 몇몇 장면은 대사를 생략하고 배우의 움직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하루를 그릴 때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 세수도 못한 채 침대에 쓰러지는 모습으로 하루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이 연출 기법은 그의 제자인 SM 에이젠슈테인에 의해 영화의 몽타주 이론으로 발전된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의 실리를 그리고 메이 예르홀드는 신체를 강조했고 그리고 또 사실적인 연기와 연극적인, 그러니까 사실적이지 않은 연기를 강조했네요. 맞게 이해한 거죠? 네. 두 사람은 라이벌이었군요. 근데 누가 더 지지받았나요? 선생님은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전 박탄고프를 지지합니다. 누구요? 예브게니 바그라치노비치 박탄고프요. 곧 등장할 인물입니다. 박탄고프와 함께 20세기 초 삶과 예술이 격동하는 모스크바 상황을 그리고 시스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네, 주는 것도 좋아해요. 선물의 내용물이 중요한가요? 아님 포장 혹은 형식이 중요한가요? 때에 따라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하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에치카. 에치카는 윤리를 뜻하는 러시아 단어이자 스타니슬랍스키의 수십 권의 저서 중 하나이다. 연극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순간에 어째서 갑자기 에치카가 등장하는가? 배우의 심리와 신체를 다루고 연극의 내용과 형식을 그리고 무려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연기 예술에 다가가는 험난한 길에서 만난 에치카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손님 같다. 추상적이다. 윤리나 도덕을 글로써 배울 수 있나? 스타니슬랍스키의 에치카는 시스템의 시작과 끝이다. 46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스타니슬랍스키의 저서 에치카는 묵직하고 단호하다. 행동 강령으로 써진 조항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만 같다. 에치카를 모르고 연기 예술을 논하지 말지어다. 무대의 배우, 관객석의 관객, 극장의 연출과 모든 스텝, 심지어 안내원까지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4차원 시공간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하나의 문제는
곧바로 다른 문제들을 유발한다. 관객들이 만나는 좌석을 안내하는 안내원의 태도와 극장 주변의 청결 상태는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와 무관하지 않다. 모든 과정이 관객이 만나는 연극이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유기체라는 단어와 동시에 앙상블이라는 음악 용어로 이들 전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앙상블이란 서로에 대한 집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여러 악기가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다양한 소리가 하나의 음악이 된다. 이때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무대 위와 극장 안에서 배우는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지켜야 할 예의를 강조한다. 특히나 시간. 연습 때의 시간은 이미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모두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배우의 연기도 마찬가지. 좋은 배우는 당연히 잘하고 부족한 배우까지도 잘할 때 비로소 좋은 연극 공연이 된다. 연습 과정과 공연에서 앙상블의 개념은 절대적이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기준 삼아 교육이 이루어지는 연극학교의 커리큘럼에서 에치과와 앙상블은 필수 개념이다. 배우들은 물론 연출까지도 무대 세트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하고 극장 전체 설비를 이해함은 물론 무대 바닥의 청소 방법까지 완벽하게 익힌다. 또 연출 과정의 학생들 또한 배우 과정을 꼭 수강해야 한다. 이는 좋은 연출이 되기 위한 기본 과정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공간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책임질 때 연극학교와 극장은 하나의 모두의 집이 된다. 어느 날의 연극 공연이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극장 로비의 얼룩진 거울 때문일 수 있다. YB 박단고프 1922년 5월 31일 모스크바 노보제비치 사원. 수많은 조문객들이 만 39세의 나이로 아주 멀리 떠나가는 예브게니 바그라치오노비치의 박단고프를 애도했다. 조문객들과 가족들까지도 다 떠나고 단 한 사람만 홀로 묘지 앞에 서 있다. 맨 앞에서 조문 행렬을 이끌었던 남자였다.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던 스타니슬랍스키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석 달 전 박단고프의 마지막 연출 작업인 프린세스 투란도트의 최종 리허설을 보고 있는 스타니슬랍스키. 리허설을 보는 내도록 가만히 앉아있기가 괴롭다. 이막이 끝난 후 스타니슬랍스키는 모두에게 부탁한다. 잠깐만 병상에 누워있는 박단고프에게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남은 공연을 조금만 늦게 시작해도 되겠냐고 모두에게 양해를 구한다. 박단고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온 스타니슬랍스키는 그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박단고프는 스승의 반짝이는 눈에서 공연의 열기와 환희를 볼 수 있었다. 다시 돌아가 나머지 리허설을 다 본 스타니슬랍스키는 박단고프에게 편지를 썼다. 모두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당신께서 찾으셨습니다. 박단고프의 연기 이론을 환상적 사실주의라 한다. 환상적 사실주의. 환상과 사실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박단고프의 환상적 사실주의는 이처럼 대립되는 혹은 모순되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삶과 연극, 진정성과 연극성, 희극과 비극, 심리와 신체, 배우와 역할, 내용과 형식 등의 대립되는 개념들이 그의 연극 안에서 통합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두 가지 개념들이 적당히 잘 어우러져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립되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섞이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조화로운 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로 바뀌는 순간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둘은 원래가 하나였기에.
다시 둘에서 하나로 돌아갈 수가 있다. 박당고프는 둘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수단으로 예술, 즉 연극을 사용했다. 원리는 간단하다. 이 둘은 원래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된다. 연결고리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둘은 하나로 합쳐진다. 원래의 모습은 모르지만 합쳐진 이 둘은 새롭고 활기차다.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는데 행복하다. 그로테스크,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괴기한 것,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보통 그로테스크란 단어로 표현한다. 특히 미술사에서 이 단어는 종종 등장한다. 박당고프는 이 그로테스크란 단어를 그의 환상적 사실주의 연극을 만드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이를 그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이질적이고 대립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창조적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박당고프의 그로테스크이다. 이전까지의 공연에서는 특히나 사실주의 공연에서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명확했다. 소위 제4의 벽이라고 불리는 두 공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은 무대 위의 연극적 삶과 관객들의 일상적 삶을 명확히 구분한다. 관객들은 이 투명한 막을 통해 지켜보는 것이다. 얘기를 건넬 수도 대답을 들을 수도 없으며 배우들 또한 관객들의 시선을 모른 채 하며 무대 위에서 울며 소리 지르며 기뻐했다. 관객들의 시선에 집중을 뺏기는 순간 무대 위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박당고프는 프린세스 투란도트에서 간단하게 이 막 혹은 벽을 제거해버린다. 심지어 4명의 광대들은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관객들 또한 극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의상을 갖춰 입으며 배우가 역할이 되는 순간도 명확히 보여준다. 어디서부터 연극인지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어느샌가 연극과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극이 당시 사실주의 연극이 주류였던 모스크바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소위 그로테스크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새롭고 낯선 연극에 사람들이 적응하고 기쁨을 누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릴 적 소꿉놀이를 한 기억이 있다. 놀이터의 모래는 때에 따라 맛있는 밥이 되고 또 국이 된다. 또 같이 놀던 친구는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짝꿍이었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됐다. 아, 결혼한 사이구나. 심지어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 아내는 인형에게 먹일 분유를 준비한다. 물의 온도를 확인하며. 어릴 적 이 소꿉놀이에 박당고프의 환상적 사실주의와 그로테스크의 연기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 많은 연출과 배우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보며 그들의 표현력을 보며 연기를 배우라고 했던 얘기가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 아이들은 이질적이고 혹은 상반되는 모든 요소들을 상상을 통한 믿음이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하나로 붙여버린다. 삶과 놀이, 배우와 역할 등을 이 믿음을 스타니슬랍스키와 박당고프는 정당성이라고 부르며 배우 연기의 핵심이라 설명한다. 연출가와 배우들은 대립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상상력을 적극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상력이란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만의 것이다. 절대로 반복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이 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상적 사실주의는 그로테스크에서, 다시 그로테스크는 정당성에서, 다시 정당성은 상상에서, 다시 상상은 개성에서 나온다. 즉, 박당고프의 환상적 사실주의는 배우의 개성에서 나온다. 배우가 가지는 창조적 개성을 내용으로 한다면 어떠한 형식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박탄고프는 이것을 그로테스크 연기라 정의한다. 동시대성. 한 사람이 가진 상상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때 상상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생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일생, 즉 삶을 주어진 환경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환경이 만나 상상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사람과 환경은 매 순간 변화하며 이 둘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람의 상상도 매 순간 변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매 순간에 집중해야 하며 존재해야 한다. 배우의 상상력 훈련을 통해 매 순간에 존재하기 위한 방법을 익힌다. 배우뿐 아니라 관객들의 상상도 매 순간 변화하며 이들의 변화가 모여 동시대성이란 흐름을 형성한다. 따라서 연극을 통한 관객들과의 소통에서 이 동시대성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되지 않는다면 좋은 예술일 리 없다. 박탄고프는 당시 러시아의 혁명을 자신만의 예술적인 시선으로 이해했다. 그의 연극 프린세스 도란도트를 보러 온 관객들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공감했다. 프린세스 토란도트는 동시대의 주인인 관객들이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하나의 축제였다. 몇몇 관객들은 박탄고프 연극의 핵심이 유머란 걸 바로 눈치챘다. 한 가지 용어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이번 테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탄고프의 환상적 사실주의에서 환상적이라는 단어는 러시아어 판타지아에서 파생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판타지아는 이 세상에 없는 환상 혹은 실현될 가망이 없는 공상보다는 삶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상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은 예술적 상상력을 얘기할 때 판타지아란 단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판타지아가 공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판타지로 번역되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상적 사실주의는 상상적 사실주의라고 부를 때 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탄고프가 그렸던 연극은 삶과 상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삶이 없는 연극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 그대로 환상적 사실주의라 소리내어 읽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상상적 사실주의라 읽으시면 그 본질을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